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여기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융합 보안, IoT 보안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요즘에 이제 우리 IoT 사물 인터넷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예,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핀테크, 빅데이터, 크라우드 이게 요새 화두잖아요, 그죠? 예, 화두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대통령 수석회의에서도 사물인터넷, IoT, 그 다음에 어떤 핀테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IoT나 핀테크 이러한 커다란 이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이 사실은 정보화의 물결을 잘 타고 이 흐름에 편승해서 한국이 굉장히 어떤 전 세계에서 10위권 내의 어떤 강국으로 확 올라갔던 그런 지금 우리가 이제 상황인데 이제 또 다른 제2의 어떤 정보화 물결이죠, 그죠? 네, 이런 IoT, 핀테크 이 흐름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지 못하면 한국이 뒤처진다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요번에 CES라고 라스베가스에서 1월달에 열렸던 컨슈머 가전제품 전시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전제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요즘에 스마트홈 그래가지고서는 말이 가전제품이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모든 것이 다 스마트화돼 있죠, 그죠? 스마트화돼 있다는 얘기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서 결국은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명령하면 어떤 밖에서 언제 어디서나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수행도 하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밖에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냉장고가 스스로 좀 더 이렇게 냉각 기능을 활동시키고 예를 들면 안에 여러 가지 식료품이 떨어졌다 그러면 알아서 지가 주문도 하고 미리 세팅을 다 해놓는 거지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주인이 내가 오늘 6시에 온다 그러면 미리 쌀은 넣어놔야겠지만 지가 쿠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스마트홈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IoT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핀테크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이게 파이낸스 금융과 테크놀로지가 합친 게 핀테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금융업은 말이야 굉장히 돈도 많이 받는 어떤 화이트 칼라 직장의 대명사다. 그래서 굉장히 선망하는 직장이었는데 요즘 보면 어제도 국민은행에서 KB국민은행에서 희망퇴직을 받아서 1000명 정도를 강제로 퇴직시킨다 그러잖아. 그리고 작년에 여의도 증권가에서 약 4만 명을 강제 퇴직시켰어요. 4만 명. 전체 금융권 종사자의 10%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엄청난 어떤 변화의 물결에서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냐 생각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해외 직구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해외 직구라는 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마존 그다음에 이베이 아마존 그다음에 이베이 같은 데 들어가서 하려면 결제 서비스라는 것이 페이팔 그다음에 알리바바 들어가면 알리페이 얘네들이 이제 결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알리바바 같은 건요 원래 그냥 전자상거래 업체죠, 그죠? 그런데 걔네들은요 돈도 수신도 하고 돈을 빌리면 여신도 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그리고 전자화폐 발행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 1위안이 약 200원 정도거든요. 180원 정도인데 200원으로 치면 내가 100만 원을 갖다가 100만 원을 갖다 한다. 그러면 한 5천 위안쯤 되잖아요, 그죠? 5천 위안을 갖다가 알리바바에다가 딱 예치해버리면 걔네가 그걸 알리바바가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딱 바꿔가지고 거기다 거기다 이제 데포짓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1년에 3% 정도 이자도 주고 그럼 내가 거기 예치돼 있으니까 내가 알리바바 들어가가지고서는 물건을 사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딱 결제가 돼버려. 그럼 완전한 은행이죠, 그죠? 은행인데 은행이면서 저 증권도 거래하게 하니까 증권회사도 하고 그 다음에 증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카드 업체 역할도 하고 완벽한 종합금융회사잖아요. 근데 알리바바 회원이 몇 명이에요? 6억에서 8억 정도 되거든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로 지금 회원이 14억 명이거든요. 페이스북.
14억 명인데 페이스북도 아일랜드에서 전자화폐 어떤 그 발행권을 얻어가지고요. 지금 일종의 지금 알리바바처럼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원가가 들어요? 원가가 안 들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분들 그 해외 여행 가면 뭐 아직도 뭐 토마스 쿡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환전 서비스 해주고 그러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뭐 이 화폐들이 다르고 막 그러니까 화폐 환전하고 아니면 해외 돈 붙이고 하는데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예치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주는 거. 요새 카톡도 마찬가지지. 돈이 들어? 원가가 안 들지. 거기는 직원, 뭐, 예를 들면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이런 데는 굉장히 비싼 땅에다가 알리기 위해서 점포도 내고 직원들도 고임금으로 채용을 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원가가 없죠, 거의. 그죠? 트랜잭션 코스트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걔네들은 얼마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기존의 금융권하고 상대가 되냐고. 상대가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기존의 은행들이 이러한 그 소위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이 핀테크 물결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은행은 망한다. 금융업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막 굉장히 많은 임금을 연봉 1억씩 주면서 은행원이나 증권원들을 갖다 쓸 이유가 없죠. 그죠? 쓸 이유가 없어. 애널리스트? 증권 애널리스트들 막 큰 소리들 치지만 실제로는 거기 그 여러 가지 증권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대체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많거든. 그걸 못 당해. 당할 수가 없어. 어쩌다가 우연히 사실은 한두 번은 소프트웨어보다 사람이 더 나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통계학 같은 데 보면 큰 수의 법칙이 있죠. 그죠? 장기적으로 가면 6개월, 결국은 기업이라는 건 6개월 또는 1년 그런 게 기간 동안에 결국은 결산을 해가지고 본다고 하면 사람은 몇 번은 기계보다 나아. 소프트웨어보다. 그렇지만 1년 전체 6개월로 보면 사람이 당할 수가 없어. 왜냐면 걔네들은 모든 시장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갖다가 전부 흡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죠. 그죠? 사람은 그런 많은 정보를 가질 수가 없거든. 아무리 뭐 여의도에서 지가 찌라시 통신으로 뭐 여러 가지 해도 못 당한다고. 그러니까 걔는 엄청난 빅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빅데이터를 갖다가 프로세스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가공하고 그 가공된 정보에 의해서 과학적 분석을 해가지고요. 과학적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하거든. 결정을 하거든요. 디시전 메이킹을 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사람이 한 번은 이겨도 결국 당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러한 거대한 정보화 물결이 있는데요.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CES에서도 그랬고 요번에 이제 그 지난 4일 날 스페인에서 열려가지고 MWC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MWC라고 있어 거기서 갤럭시 S6 있잖아. 거기서 오픈했지, 그지? S6 오픈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도 받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 지금은 대세가 IoT다 그러거든. IoT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이제 어려서 2000년대 초에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봤어? 응? 그 영화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10년, 13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응? 요즘에 보면 사이니지란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뭐 런던 많이 가봤을 텐데 런던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런던 같은 데 가보면 막 트라팔가 광장인 이런 데 가보면 웨스트엔드 가보면 막 거대한 전광판들이 있어서 거기서 막 길을 가면 뭐가 많이 정보들이 막 나오고 그러지. 굉장히 시각적 효과가 놀랍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인드 리포트에서 보면 탐 크루즈가 이렇게 길을 가면 얘가 벌써 나를 갖다가 다 알아보고 나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갖다 막 제공하고 이름도 막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막 그러면서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막 제공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야, 저럴 수도 미래는 있겠구나. 그랬는데 그게 요즘 얘기하면 요즘에 사이니지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요즘에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맞춤형 서비스라는 거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갖다가 결국은 생성해서 강화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 어디서 생기냐? IoT에서 생긴다는 거죠. IoT라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컴퓨터하고 연결시켜 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컴퓨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손안에 스마트폰 아니면 PC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 바로 검색도 알고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앨런 튜링을 다룬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영화 봤어? 응? 영화 아직 안 봤어? 응. 안 본 사람은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봐요. 그 영화는 되게 못 만들었어요. 어? 왜냐면 그 앨런 튜링의 그 삶은 굉장히 좀 극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극적인,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참 아쉬웠지. 왜냐면 앨런 튜링, 여러분들 컴퓨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지금 보면 튜링 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응? 우리 컴퓨터를 튜링 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앨런 튜링 해가지고 이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있잖아요. 이 컴퓨터를 갖다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제 이거 만든 게 그러면 만든 게 언제 만들었냐? 이 만든 거 자체가 이제 1939년에 2차 대전이 나잖아요. 그죠? 2차 대전이 났는데 그 당시 독일군이 사실은 쓰고 있는 이제 전시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들의 여러 가지 통신이 적에게 노출되면 안 되잖아. 그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 통신을 갖다가 암호화시켜서 암호화시켜서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썼던 암호는 에니그마라고 하는 통신 기기가 있어요. 타이프라이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어떤 변수가 변해가지고 사실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몇천 경이에요. 조위의 경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떠한 그 당시 뭐 천재가 아무리 왔다고 해도 예를 들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천재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오일러의 정리라고 배웠죠? 오일러라는 사람 들어봤죠? 그죠? 예, 고등학교 때 여기 과학 같은 데 보면 오일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뉴턴 못지않은 유명한 스위스의 천재 수학자 오일러가 있거든. 오일러 같은 사람은 40자리 곱하기 40자리를 암산을 했대. 어? 40자리 곱하기 40자리를 암산을 했대. 그런 천재, 역사상 천재인데 그런 사람도 도저히 안 되지. 이거는 몇천 경이래니까. 그런데 앨런 튜링은 이 사람은 이제 수학자인데 워낙 천재지. 24살에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응? 24살에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천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에는 없었는데 자꾸 뭐 여러 가지 그 형식이라든지 막 그런 걸 따지는데 도리어 영국 같은 그 강국은 파격적인 걸 해요. 앨런 튜링 같은 사람이 워낙 천재니까 24살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냥 정교수로 써버린 거야. 시간 가사나 그런 게 아니고 정교수로 써버리고 또 아일랜드 더블린 있잖아요. 아일랜드 수도가 더블린이죠. 그죠? 거기에 보면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 가면 뭐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수학자가 쓴 뭐 이런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대학교 3학년 때 워낙 그 수학사에 나오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쓰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수학과 학생 3학년인데 야, 너 더 다닐 필요 없어. 그리고 정교수로 그냥 임명해 버렸어. 왜냐면 걔가 졸업하고 어떻게 하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서 뺏어갈 수가 있잖아. 다 그렇잖아. 그치? 그 당시 그 사람이 이제 1800년대 초반 사람이니까 해밀턴이면 당연히 이제 아일랜드 그 당시 독립국이 아닐 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학부 졸업하면 이제 런던이나 영국 가가지고서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해야지 이런 생각이 다 있잖아. 그치? 그러면 걔 뺏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해밀턴을 갖다가 대학교 3학년인데 그냥 바로 교수로 임명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 수학사에서 보면 기념비적인 논문을 많이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파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 튜링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임 스토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논문을 썼는데 그 옛날에 그 90 몇 년도에 그 러셀 크로우가 나왔던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알아요? 예, 그 유명한 그 경제학자, 그지? 예, 그 얘기 다른 거예요. 그거 비슷해.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독일군 암호를 갖다가 깨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처칠 수상이 명을 해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어떤 뭐 좀 기괴한 천재들 뭐 이런 앨런 튜링을 비롯해서 그 당시 뭐 체스 챔피언이라든지 응? 여러 사람을 한 5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요.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존재성 자체가 그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팀이지. 그 팀에서 이제 이 암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깰 것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뭐 해요. 근데 이제 튜링이 굉장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거기는 뭐 크리스토퍼라고 뭐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는 뭐 허구고 사실 어쨌든 그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전자 계산기 있죠. 계산기를 만들어요. 계산기를 만드는데 그 계산기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있죠. 이거 시초가 되죠. 그래서 애니그마 암호를 갖다가 이제 깨는데 그 애니그마 암호가 이제 결국은 이제 왜 연합군으로서는 어려운 거냐면 여러분들 유보트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 예, 그 당시 그 유럽 전체가 히틀러한테 넘어갔잖아. 히틀러한테 넘어가고 유일하게 남은 게 점령되지 않은 게 영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국을 갖다 이제 항복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V1, V2 미사일로 해가지고 런던을 갖다가 굉장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습을 했는데 그 공습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요즘에 뭐 우리나라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을 갖다가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사드라고 하는 거.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쏘잖아. 한국으로. 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 지금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그 미사일 대응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결국은 보통 미사일을 싹 쏘면요. 그게 한 30km 근처에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맞춰가지고서는 그 30km 그 상공에서 이게 이제 폭파되면 아무도 피해가 없거든. 그런데 제일 두려운 거는 뭐냐면 북한 애들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핵은요, 이게 대기권 밖으로 팍 쏴요. 쏘면 얘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다가 지상 한 50km 내지 60km에서 이게 땅 폭발하도록 만들면 인명피해는 없지, 그지? 지상 50km나 60km에서 이게 떨어지면 인명피해도 없어. 핵 왁진 피해도 별로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소위 많이 얘기하는 여러분들 전자기 폭탄 EMP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EMP. 그게 EM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50km나 60km에서 이게 핵폭탄이 꽝 터지면 남한 전체에 EMP탄이 폭파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전자기가 다 망가져요.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도 있는데 모든 칩이 다 타버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통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뭐 한수원 탈 때 문제 있었는데 발전소고 지하철이고 공항이고 우리 스마트폰이고 모든 것이 다 작동불능 상태가 되는 거야. 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AS고 뭐고 없지, 그지? 그럼 한국은 갑자기 원시 시대로 가버리는 거야. 우리 영화에 나온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딱 쳐들어오잖아. 그 우리나라 무기는요, 너무나 디지털화돼 있거든. 우리나라 무기는 전부 첨단 무기예요. 이 첨단 무기가 전부 다 그렇게 망가져 버리니까 한국은 소총밖에 쏠 게 없어. 옛날 구식 아날로그 무기 있잖아요. 근데 북한 무기는 전부 아날로그 무기거든. 북한 무기는 탱크고 뭐고 전부 다 70년대에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걔네가 들어오면 속수 무채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거든. 그럼 패트리어트는 한 30km에서 막는데 이 사드는 한 얘가 있잖아. 우리 EMP 해가지고서는 핵이 오기 전에 그 적정 고도로 내기 전에 그 바깥에 대기권 밖에서 그대로 그냥 폭파시켜 버리거든.
그러면 우리 EMP에 의한 피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드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X밴드라고 하는 레이더가 있는데, 이 레이더가 이게 유효 탐지 거리가 있잖아. 보통 1000km에서 막 4000km까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사드를 쏘기 위한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하면 레이더가 오는데, 이 레이더가 1000km 아니면 길게는 4000km가 되면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가 감시권에 들어와 버리거든. 그럼 이제 그게 만약에 들어오면 이게 미국은 딱 앉아가지고서는 중국 전체를 감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일본에 이미 사드가 와 있거든. 일본에 와 있어. 그리고 굉장히 좋은 레이더 시스템이 대만에 와 있으니까 중국이 사실 그러는 건 좀 사실은 괜히 억장 부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레이더예요, 레이더. 그 레이더를 갖다가 영국에서 1936년에 와스나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명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처칠이 해군 장관이었는데, 처칠이 괜히 비범한 사람이죠. 레이더를 딱 보고 우리 영국이 단기간 내에 독일이 만약에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 당시 독일의 어떤 침공 가능성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처칠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칠이 이거를 우리가 독일에 맞서는 공군력을 갖다가 갑자기 증강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레이더를 갖다가 영국 해안선을 따라서 쫙 배치를 하면 레이더가 없어졌을 때는 독일 공군이 딱 떠도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많은 그 비행기들이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다 막을 수가 없지, 그지? 그런데 레이더를 갖다 쫙 깔아놓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저 유럽에서 딱 뜨면 조금 있다가 레이더에 딱 탐지돼가지고 독일군이 지금 몇 대 정도가 어느 쪽으로 오고 있다가 알려지면 영국 공군이 글로 출동하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요격을 할 수 있어가지고요. 독일군 그 공군 피해가 너무 크니까 걔네가 할 수 없이 공습에 의한 건 많이 줄이고, 폰 브라운 박사 이용해가지고 V1, V2 있잖아. 미사일로 해가지고 공격을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그러니까 영국은 외롭게 싸우는데, 이제 대서양 건너편에 미국이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막 엄청난 물자를 갖다가 일로 보내주고 있는데, 그 대서양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오는 미국 군함이나 상선을 갖다가 계속해서 침몰시켰거든요. 엄청난 피해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잠수함을 갖다가 이제 침몰시키는 것이 영국군으로서는 최선의 어떤 그 문제인데, 근데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우리 천안함 때도 이제 그런 거였지만 잠수함 물속에 있으니까 어디인지 모른다고. 근데 이제 잠수함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얘는 명령을 받으니까 독일군 해군 작전사령부하고 매일 몇 번씩 통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령을 받아요. 너는 오늘 어느 위치로 가 있다가 미국 배가 오면 침몰시켜라. 이런 작전 명령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통신을 인터셉트 하기만 하면은, 오늘 유보트가 어디에 있겠구나. 이걸 알잖아. 근데 그 당시 무선 통신이니까 인터셉트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까 얘기한 애니그마에 의한 암호 통신이기 때문에 해독을 못 하는 거야.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드디어 튜링이 있잖아요. 튜링이 한 43년쯤에 드디어 애니그마를 갖다 해독할 수 있는 전자계산기를 만들어서요. 그걸 갖다 해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유보트의 위치가 있잖아. 일시에 쫙 알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유보트를 갖다가 계속 격침시키니까, 유보트가 격침되니까 엄청난 무기와 물자가 영국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군이 이제 힘을 내가지고, 그 영국에는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의 어떤 망명군인 드골 대통령이라고 하는 드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어가지고 병력은 충분했거든. 물자가 없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 유명한 44년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있잖아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한 1년 만에 그 독일군이 몰락하게 되죠. 그죠? 파리도 해방시키고. 그래서 이 애니그마를 갖다가 앨런 튜링이 없앤 거는, 그 애니그마를 갖다가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디크립션을 할 수 있는 전자 계산기, 이걸 만든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 우리들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몇 년 선배야? 30년보다 더 선배지, 그지? 40년쯤 선배야. 내가 76학번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거의 막 40년 가까이 선배지, 그지? 완전히 전설이지, 그지? 그런데,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때는 컴퓨터가요, 오늘날의 컴퓨터는 없었어요. 없고, 그래서 나 학교 다닐 때도 오늘날 같은 컴퓨터는 없었고요. 이게 이제 최초로 나온 컴퓨터는 이제 PC나 그런 거는 80년대 들어와서 생겼거든요. 80년도. 그래서 이제 이 앨런 튜링은 여러분들이 영화 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이 참 불행한 게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 사람의 모든 행적 자체가 전부 다 클래시파이드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했다는 걸 알릴 수가 없어.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이 특히 그런 것처럼 너무 샤이해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 어떤 자기의 어떤 이성 친구라든지 친구가 있었으면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친구도 없었고 유일하게 이제 뭐 어떤 친구가 죽고 그래가지고서는 동성애에 빠졌어요. 근데 동성애라고 해봤자 또 그만한 또 남자친구도 없었어. 남자친구도 없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당시는 동성애가 영국에서 불법이었거든요.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튜링이 이제 성격이 조금 약간 샤이하면서 어떨 땐 충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동성애에 관한 죄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 교수직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굉장히 외로움에 있다가 이 사람이 54년도에 자살해요. 청산가리 먹고 자살하는데 자살할 때 사과에다 있잖아요. 사과를 좋아했거든. 사과에다가 청산가리를 딱 묻혀가지고 이게 아닌데 청산가리라는 독은요 너무나 독해가지고 딱 하면 넘어가면 30초 내에 즉사해요. 그러니까 딱 한 입 벼먹고 30초 내에 이 사람이 사과 떨어뜨리고 즉사했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IT 쪽 하는 사람들은 튜링이 워낙 비극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걸 인류 전체가 굉장히 큰 빚을 진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컴퓨터가 없었어.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개인적인 앨런 튜링을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우리 애플 컴퓨터 보면 이렇게 사과가 있는데 한 입 벼먹은 모양으로 돼 있죠. 그죠? 애플 로고가. 그지?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스티브 잡스가 앨런 튜링을 갖다가 추모하는 뜻에서 애플의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 입 벼먹은 사과로 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튜링 그러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컴퓨터가요. 오늘 우리 이게 3시간 수업이지? 근데 뭐 이거 천천히 해가지고 2시간만 하자. 그러니까 컴퓨터가요. 이게 등장하고 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달라진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외국에 뭐 그래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도 메일도 잘 보내는데 이메일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손안에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시간과 거리 있잖아요. 이거의 갭이 없어졌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외국에 있는 누구하고도 사실은 메일이라든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죠. 시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디스턴스, 이거의 갭이 없어졌어요. 제가 사실은 저는 1세대 암호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80년대에 내가 처음 그때 이제 암호를 막 하고 그럴 때 그때 그러고 암호하고 뭐 이렇게 논문도 쓰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많은 것들이 우리 인터넷이라는 게 없을 때니까 그때 한국에는 인터넷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다 외국 학자 있잖아. 그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메일이라는 것도 이메일도 일반 사람들은 못 쓰니까 이게 이제 타이프라이터를 떠서 써야 되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으로 써야 이게 좀 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손으로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당신 어떤 논문을 읽었는데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그 후속 논문 어떤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카피 하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문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코리아 진생티는 당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종의 이제 감사의 표시로 그러니까 소포로 보내면 한 달쯤 지나면 그 이제 몇 페이지로 된 논문이 나한테 보내주지. 그럼 그거 읽고 그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리고 뭐 기껏해야 그 어떤 사전 같은 거에 해봤자 그 사실은 뭐 그 사전 해봤자 거기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좀 오래된 지식들이니까 뭐 용어나 조금 알 수 있고 그냥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돼요? 네, 상상으로 메꿔야 되지, 그지? 상상으로 메꿔야 돼.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거리하고 시간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갭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글 서치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보다는 전 세계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은 바로 서치할 수 있죠. 그죠? 단점도 물론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초고속 열차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뭐 그 부산 간다 그러면 그 기차 타고 거의 12시간 가까이 걸렸거든. 부산까지 12시간까지 걸렸어. 근데 요즘에는 뭐 이게 현재도 내가 저번에 1월 달에 바쁘니까 도쿄에 아침에 비행기로 가서 저녁 때 비행기로 왔거든. 응? 비행기 값이 좀 아깝긴 했지만 어쨌든 당일 출장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한 40살 정도 되면은 내가 보니까 뉴욕까지 2시간 만에 주파하는 비행기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상용화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뉴욕까지도 사실은 당일 출장이 거의 가능한 아니면 기껏해야 1박 2일 출장이 가능한 그런 세상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사실은 모든 데 있어서요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이 되고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앨런 튜링이라든지 폰 노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피터 드러커 이런 사람들에서 60년대부터 정보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서는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70년대, 80년대 정보혁명이 들으면서 판이 한번 확 바뀌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IoT, 핀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도입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활동하게 될 예를 들면 2020년대 이때 되는 완전히 또 다시 현재하고 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여기도 지금 몇 명 와 있는데 우리 학부생들한테 맨날 그 얘기 하거든.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를 보지 마라.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를 보면요. 항상 실패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물론 미래가 완벽히 예측은 안 돼요. 그렇지만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뭘 그러면 내가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실은 현재를 갖다 보면 공부할 것도 많고 할 일들이 너무 많지. 그지? 그러면 아이들 타임이 별로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막 죽이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안타깝지. 우리 고대의 가장 큰 장점은 진취성이죠, 그죠? 우리 지성과 야성 그러잖아, 그지? 진취성이지. 고대의 가장 큰 장점은 진취성이지. 우리 아버님도 나보다 30년 선배시거든. 우리 아버님도 날 늦게 나셨는데 30년 선배신데 고대 상대 1회지 46학번. 그러니까 고대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보성전문학교에서 해방되고 46년도에 이제 고려대학교로 출범하거든. 고려대학 연세대학교는 뭐 걔네는 이거 늦게 출범했어. 괜히 뭐 세브란스 병원 갖고 1885년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 진짜 대학으로 출범한 건 고대가 1905년도에 보성전문이 최초의 대학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대학 형태가 아니었고 최초로 상학과 법학과 해가지고 출범한 거는 우리 보성전문이었고 근데 이제 46년에 우리 아버지는 상대 1회예요. 응?
상대생들이 보면 완전히 우리 경영학과라고 지금 이름 바꿨지만 그 상대에서는 전설이지. 일기야, 일기. 그래서 상황이 하여튼 그렇게 완전히 그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새는 판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항상 그렇잖아.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갖다가 미리 대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한테 이건 약간 빗나간 거지만 그러더라고. 어떻게 갑자기 안보특보가 됐냐? 원래 박통이랑 친해졌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한 번도 만나 뵌 적도 없거든. 근데 딱 그건 있어요. 1월 19일 날 내가 이제 우리 학부에는 사이버 국방학과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과 때문에 국방부 자문위원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전에 대해서 내가 미리 누구보다도 먼저 대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이버전에 대해서는 내가 1인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데 사이버전에 대해서 하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요즘에 이제 사이버전의 위협이 커지니까 그 우리 대비해야 됐는데 한국이 우리나라 국방부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연초에 대통령께 업무 보고가 있거든요. 각 부처는. 근데 이제 사이버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좀 해주십시오. 시간은 딱 3분입니다 그러는 거야. 응? 왜냐면 부처 전체가 30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이버전에 나한테 딱 3분 준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3분, 이게 대통령 앞에서 바로 그 보고할 수 있는 기회잖아. 근데 몇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대통령께 보고했을 때 대통령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진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한테 충고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대통령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3분 발표를 위해서요. 30시간 준비했어요. 30시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3분 발언했는데 대통령도 3분 정도 리스판스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준비를 많이 했던 그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물인터넷이나 지금 초연결 사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고대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고대는 한국을 리드하는 학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갖다가 선두에 서서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즐기려고 그러면 안 돼. 물론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좀 즐겨봐야 자기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응? 그렇지만 그냥 이걸 즐기기만 해서 안 되고 이것을 갖다가 좀 더 리드하려면 뭐가 필요한 건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우리 고대도 왔으면 다 뭐 수학은 잘 풀었을 테니까. 응? 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거 어렵잖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는 문제를 만드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 거기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숫자 몇 개 바꾸거나 그러면 문제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이게 뭐 이렇게 숫자 몇 개 바꾸면 답이 엉망진창이 되는 수들이 있지, 그지? 그리고 뭐 그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풀리는 일들이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게 사실은 기존에 있는 문제를 약간 바꿔서라도 다른 문제로 변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고 아니면 그 문제를 발견하는 거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들고 발견하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 삼성에서 보면 그 삼성 사장단 협의회라고 있어요. 사장단 협의회에서 지금 삼성에 보면 주요 그 계열사들 사장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계열사 사장단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회 저명 인사를 갖다가 이제 초청해 가지고 강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IoT 시대에 있어서 기업이 계속 보면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 사장단 협의회에서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거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려니까 이제 인트로덕션이 길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데 어디 계속 할까?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 계속 해? 조금만 더 하자. 계속 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 요즘에 사물 인터넷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사물 인터넷 얘기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꺼낸 게 이 가트너가 이제 이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예, IoT,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서 이 얘기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해가지고 각종 사람과 아까 말한 대로 PC, 사람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와 PC,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스마트 홈, 그러면 집에 어떤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라든지 홈에 있는 홈 게이트웨이에다 명령을 딱 내리면 걔가 세팅된 거에 의해서 집에 있는 모든 가전이라든지 곳곳에다가 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집이 완전히 스마트화 되는 거지, 그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자동차가 되는 거죠. 요즘에 구글 무인 자동차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애플 자동차 얘기도 나오지. 사람은요, 얼마나 그 사고의 한계가 있냐 하면,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몇 번 얘기했었는데, 90년대에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다가 영화배우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육질. 그 사람 있어. 근데 그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사람이 있어. 터미네이터. 그 사람이 토탈 리콜이라고 하는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보면 미래의 어떤 화성이 있죠. 화성에 대한 여행이 있잖아. 화성 여행을 갔다가 그 사람들이 화성에다 식민지를 건설했어, 이제. 응? 그래가지고서는 화성에 사람들이 가서 막 살고 그러던. 근데 이제 화성의 조건이 굉장히 나쁘니까 거대한 유리돔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 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고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딱 도착했어. 그랬더니 이제 택시를 딱 타니까 운전사가 로봇이야. 응? 로봇이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하니까 로봇이 알겠습니다 하고 얘가 이제 쫙 거기다 드라이브해서 데려다 주거든. 근데 90년대에는 초야. 그러니까 벌써 그 20년도 훨씬 넘었지. 그때는 우리가 보고 괜히 신기했어. 야, 그래. 미래에는 운전사도 로봇으로 바뀌겠구나. 그러면 사람 유인은 이제 운전사는 없어지는 거야,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신기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20년 남짓 흐르고 나서 보니까 구글 자동차가 나왔죠. 구글 자동차는 여러분들 언론에서 본 것처럼 거의 20만 킬로를 갖다가 무사고 운전이에요. 운전사가 없죠, 그죠? 제가 작년에 그 페이스북하고 구글 본사를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컨셉 정도로 해가지고 카드를 있는데 딱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딱 가면 그냥 조그만 응급실 같아. 딱 가가지고 야 어디 가자 딱 하면 어디 가자. 그럼 지가 딱 알아두고 GPS에 의해서 장소지가 딱 파악해가지고 지가 딱 가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그냥 아는 것처럼 또 전기차 형태니까 아무것도 엔진 걸리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그지? 조용한 어떤 집에 있는 것 같이 음악 알아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서 나오고 그러지. 20년 전에는 자동차가요. 자동차는 반드시 운전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20년 전에는 운전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만 사람에서 로봇으로 바뀐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20년 후에 보니까 운전사가 필요 없는 그런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엄청나게 변환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대비를 안 하면 루저가 되는 거지. 그지? 루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기업들은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식으로 돼가지고 2020년까지는 260억 대가 연결된다. GE 같은 데는요, 이게 아니라 260억 대가 아니라 500억 대가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디바이스들이 어떤 거는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CCTV 같은 거는 요즘에 보면 다 보이게 하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은 인비저블 디바이스들이거든. 보이지 않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센서들이 곳곳에 다 이렇게 세상에 있어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통신을 하는 거죠. 그죠? 통신을 해서, 통신을 하는데, 그 통신수단은 우리가 그냥 인터넷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터넷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통신수단이 있죠. 그죠? 예, 집 같은 데서는 직비라든지 RF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통신을 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결국은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거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그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게 빅데이터죠. 그게 빅데이터죠.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는 센터, 클라우드 센터죠. 클라우드 센터 어디 있어요? 모르지 뭐 어떻게 해서. 누가 그걸 상관해? 구글의 클라우드 센터 알래스카부터 전 세계 곳곳에 있죠. 그죠? 구글의 서버는 수백만 대가 있잖아. 어디 그 누가 상관해? 데이터 처리만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실은 이 지금도 그렇지만 결국 IoT 시대가 되면 아까 말대로 IoT를 통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맞춤형, 그지?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가 다 가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만약 유료 결제가 있으면 알아서 그냥 내 결국은 이번에 삼성페이도 나오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 뭐 이렇게 다 컨트롤해서 그 결제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 상황이 사실 여러분들이 40살 되기 전에 도달할 거예요. 여기 2020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지? 15년 후 더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40살도 안 됐잖아. 그지? 여러분들은 다 100살이 아니라 120살까지 살 거라고 의사가 그러대. 응?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100살 얘기했었는데 120살까지 갔는데 승재야. 어? 어? 120살까지.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변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직업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공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평생 전공을 5번쯤 바꿨어요. 응? 전공을 5번 바꿨는데 여러분 더 많이 바꿔야 될 거야 아마. 그지?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요, 아까 내가 이렇게 금융업이 몇 년 전만 해도 막 그래가지고서는 수학과들이, 사실 나는 고대 수학과를 나왔는데 수학과가 옛날에 인기가 없었거든. 물리학과가 인기가 좋았어. 뭐 다 아인슈타인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물리학과가 인기 좋았어. 수학과는 그냥 나오면 대부분 아주 운 좋으면 어쩌다 한 명씩 교수하고 대부분 다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했어요. 근데 우리 때는 막 인구가 팍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수학과 나오면 교직 신청만 하면 교직 자격을 다 줬어. 교직 자격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순위고사라고 그래서 요새는 임용고사라고 그러대 그걸. 그 치면 다 붙었어. 우리 동기들이 40명이었는데 우리 동기들 40명 중에 나 혼자 빼놓고 다 교직 신청을 했거든요. 나는 안 했어. 응? 네, 나는 안 했는데 39명이 신청해서 39명 다 교사 자격증 받고 걔네들 중에 한 20명 이상이 교사했어요. 왜냐면 다른 직장 영어 하다 없으면 그냥 교사했거든. 응? 교사는 이게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배수진을 친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교사 자격증 신청 안 했어 아예. 응? 안 했는데 내가 그거에 이제 너무 의존해가지고 게을러질까봐 나는 교사 자격증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수학과가 금융업 때문에 몇 년 동안 인기였죠. 그죠? 보니까 막 서울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수학과 이 커트라인이 엄청 치솟더라고. 근데 뭐 사람들은 참 이 어리석은 게 내가 몇 년 전부터 누가 물어보면 지금 이 수학과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과 가는 거면 오케이. 그렇지만 금융업 때문에 수학과 가는 거면 그 바보 같은 짓이다. 몇 년 지나면 금융업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걔가 사회 나가는 거는 빨라야 뭐 7년 후 아니면 늦으면 10년 후인데 그때는 그 금융업은 많이 몰락할 텐데요. 큰 변화 있을 텐데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되니까 올해 수학과 많은 학교들이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예,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경우에도 지금 이 IoT 통해서 결국은 이제 승자 독식의 사회니까요. 승자 독식의 사회니까 과거와 달리요. 이렇게 이제 나라마다 국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주권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삼성, LG, 현대차,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라마다 다 있었잖아. 근데 국경이라는 게 이제 없어졌어. 현대차 같으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지금 세계에서 빅5 안에 들어갔거든요. 빅5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생산 원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 시장에 이제 포화 상태에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더 이상 공장을 안 만들거든. 공장 안 만들고 지금 세계 각국이 지금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나 다 그렇지. 이미 그거는 이제 주인이 한국 사람인 거지 한국 기업은 아니에요. 이미 외국인 지분도 50% 훨씬 넘어섰고 주인이 한국 사람인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왜냐면 오너가 일대 주주가 한국 사람인 거지, 일대 주주가. 물론 그렇지만 일대 주주가 누구냐 있고 본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회사에 법인세 있잖아. 법인세를 한국에 내니까 그거는 이제 큰 거지, 그지? 그건 큰 거지만 사실은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각자 살아남으려고요.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IoT 시대에 하려고 삼성 같으면 스마트 싱스라고 하는 회사 인수하고 구글도 네스트라고 해서 스마트홈 플랫폼을 가진 업체 인수하고요. 그다음에 다들 인수해요. 근데 인수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표준 싸움이 있어요. 누가 이제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결국은 표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표준을 갖다 하기 위해서 표준을 갖다가 이제 그 오픈 인터커넥트부터 해서 OIC 컨소시엄부터 해가지고 많은 컨소시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같으면 이게 어디가 이길지 모르니까 여기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곳곳에 많이 참여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 이제 뒤에도 또 나오지만 다른 게 외국 기업들은요. 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작년에 카드 정보가 막 1억 건이나 유출돼 가지고 막 CEO들이 사과도 하고 뭐 잠시 몇천억 정도 손해봤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요. 그 미국에 우리나라 이제 이마트와 같은 타겟이라고 하는 타겟이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어요. 타겟. 이게 있는데요. 여기서 약 1억 건의 개인정보가 또 마찬가지 유출됐어요. 유출됐는데 이제 거기도 우리가 이제 결제하면 결제 단말기 있잖아. 그지? 결제 단말기. 거기서 이제 여기도 유출됐는데 근데 타겟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소송제라는 게 있거든요. 집단소송제. 그리고 타겟의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됐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징벌적 배상에 의한 결국은 소송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타겟은요. 우리나라는 겨우 몇천억 해봤자 사실은 2, 3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 2, 3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야. 카드 3, 4회. 그런데 타겟의 경우에는요. 회장이 스텝다운 했을 뿐만 아니라 타겟이 지금 클래스 액션에 걸려 있는데요. 그 클래스 액션 전체 토탈 배상의 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18조예요. 18조. 그러면 타겟이 어떻게 살아남냐? 망하지. 망하는데 사실은 망하잖아. 그러면 일대 주주하고 기존 주주들이 망하는 거지. 그지? 기존 주주가 망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업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출해준 그런 데서 예를 들면 1000분의 1로 감자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새로운 인수자가 와서 인수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망하는 거는 기업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은 있고 기존 주주들이 망하는 거지. 그지? 기존 주주들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보안 사고가 나면요. 기업의 레퓨테이션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액츄얼리 그런 데미지가 일어나거든요. 액츄얼 데미지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거든. 즉 기존 주주들은 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들이 보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투자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엄청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작년 말까지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도 같이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털려봤을 거야. 그지? 여러분들도 많이 털려봤을 거야. 근데 아직 개별 보상 안 하지. 그지? 아직 개별 보상 안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미국을 보면 선진국을 보면 벤치마킹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몇 년 후에는 저렇게 가겠구나.
작년에 카드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뭐 우리가 많이 뭐 나도 국회에 가서 증언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식으로 몇 년에 갈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활동하게 될 때 있잖아. 그때는 미국식으로 갈 거야.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보안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미 이제 미국은 하도 보안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CES에서 게리 샤피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미래는 IoT 시대다. 근데 IoT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안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면 당장 보안에 투자하겠다. 보안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보안 회사 같으면 이제 유명한 보안 회사들이 뭐 시만텍이라든지 메가피라든지 뭐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여러분 인텔 알죠, 그죠? 인텔 칩. 그 유명한 칩 메이커인 인텔이 사실은 2010년도에 메가피라고 하는 유명한 보안 회사가 있거든. 보안 회사가 있는데 그 보안 회사를 갖다가 그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7억 6천만 불 이상 주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도대체 왜 그렇게 그거 거대한 우리 안랩 같은 거야. 안랩 같은 건데 그렇게 크지 않은 이익이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떤 벤처회사격의 보안회사였는데 이걸 갖다가 결국은 1조 가까이 그 당시 환율로 1조 정도 들어가지고서는 인수하니까 근데 바가지 썼다 그랬거든. 지금은 가장 잘하는 인수의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왜냐면 인텔에서 그걸 인수한 다음에 인텔 시큐리티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름도 바꾼 다음에 인텔의 모든 것에 IoT 그러면 결국 뭐야? 그게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하려면 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센서에도 극소형의 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그 칩을 갖다가 그 칩은 주인이 미리 세팅해놓은 대로 주인의 명령만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요새 보이스피싱이나 뭐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행동해버리면 막 대혼란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칩의 시큐리티. 로봇을 만든다면 로봇도 다 칩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그럼 로봇은 주인 명령만 들어야 되잖아. 그지? 몇 년 전에 나왔던 뭐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로봇이 반란시키면 큰일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주인 명령만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칩에 그 시큐리티를 갖다가 이 강화하는 게 그거다. 그래서 인텔이 그 칩 시큐리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대성공이에요. 그래서 IoT에 있어서 인텔은 지금 선두주자 중에 하나예요. 인텔은 선두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시스코 많이 알죠, 그죠? 시스코, 그죠? 네, 라우터의 대명사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요. 그 NDS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벤처 회사가 있거든요. 위성과 관련된 뭐 솔루션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시큐리티 회사인데 그걸 갖다 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NDS를 갖다 인수해가지고 시스코는요. 요즘에 우리 IoT에 관련돼서 뭐 실증단지 뭐 그러는데 이미 그 이스라엘 쪽에다가 실증단지를 다 지금 IoT 실증단지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한국도 사실은 사고가 나도요. 그래도 그 가망성이 있는 게 이제 우리 고대하고 이스라엘의 그 탈피어트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히브루 대학인데 히브루 대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 난양공대라고 있거든요. 다 세계 100개 안에 드는 학교들이지. 그 객관적 지표로는 고대보다도 상위 있는 학교들이죠. 거기 세 대학 고대 이 세 대학에서 그 국제 공동 연구센터를 갖다 만들자 했는데 그 이제 각자 하나의 토픽 하나씩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 아, 손님 먼저 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응?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야, 니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이제 히브루 같으면 바이오 쪽을 딱 선택하고 난양공대는 어디 뭔지 모르겠어 하고 선택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할까 그러는데 거기서 히브루 대학인 보안이 무척 세거든요. 요즘 창조경제 얘기하는데 탈피어트 프로그램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데 거기서 야, 니네 고대는 보안이 유명하니까 니네 시큐리티 하지 그러니 가지고 고대는 시큐리티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이게 희망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시스코가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보안 회사를 인수하고 뭐 굉장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IoT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CES에서도 이게 그래 되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때문에 완전히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제 이 IoT가 또 한번 바꿀 거다.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9.5라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윈도우 이제 윈도우 9 요새 있는데 95년도에요. 여러분들은 아이폰 처음 등장했을 때 아이폰 사겠다고 막 줄 서서 기다리고 하는 거 봤지, 그지? 그런 식으로 95년도에 윈도우 9.5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유저빌리티 아주 사용하기, 유저 프렌들리하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그런 OS예요. 그래서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구나 다 있잖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요즘 얘기하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니 이런 게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OS 하나가 바꿔 들어가가지고. 그 세상이 지난 20년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처음 시작에는 윈도우 9.5가 있어요. 윈도우 9.5가 있는데, 이 IoT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걔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리프킨, 이 사람이 이제 협력적 공유사회, 그래서 지금 3차 혁명이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보혁명이 2차 혁명이고, 이게 지금 3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제로 한계 비용, 즉 모든 것에 있어서 한계 비용이 0이다. 과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뭐 뭐든지 뭘 하려면 트랜잭션을 하는 데 있어서 코스트가 들어갔는데, 물론 돈을 갖다가 옮기려면 돈이 들고 모든 코스트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거리하고 시간의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트랜잭션 코스트가 0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혁명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 중심에는 이런 사물 인터넷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 사물 인터넷을 생각할 때는 3차 혁명을 잊으면 안 돼. 이걸 잊으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탈락하게 된 거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고요.